2時より開会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が、事前にちょっと情報をお伝えいたしたいと思います。歴史認識問題研究会で、年に2回歴史認識問題研究という研究機を発刊しております。9月30日に第5号を発刊しておりますが、本日のテーマであるいわゆる徴用工問題については2号と3号と4号で特集を組んでおります。で第2号では西岡先生が論文を書きになって文献目録を勝岡事務局長、そして第3号では西岡先生と勝岡先生が論文を書き、同じく文献目録が入っております。第4号でも西岡勝岡論文がありまして、詳細な資料、これは韓国政府が作成した強制動員が確認された日本企業1257社のリスト、こういうものを記要に掲載しておりますので、ぜひ詳しいことをお知りになりたい方は記要を読んでいただければということをあらかじめアナウンスさせていただきます。それでは予定の時刻になりましたので、ただいまより韓国徴用工問題の真実をテーマにシンポジウムを開催いたしたいと思います。本シンポジウムは一昨日福岡、昨日大阪に続く3回目のシンポジウムでございますが、どちらの会場も満杯でございました。昨日の大阪はもう後ろも横も前のこの席まで追加して椅子を並べないといけないぐらいの集まりでございました。そして非常に若い方、女性も含めて従来の私たちの集会ではあまり見られなかった層がたくさん参加していたことが印象的でございました。さて、3年前に歴史認識問題研究会を設立したのでございますが、4つの事業に取り組んでまいりました。一つは歴史認識問題をめぐる今日的状況とその背景についての体系的な研究、第2番目に歴史的な事実についての実証的な研究、第3に第一次資料の収集および関係者の証言を集めること、そして国際発信、この4本柱で取り組んできたわけでございます。昨年の10月30日の皆様ご承知の韓国の大法院判決以降、日韓関係は悪化の一途をたどっております。しかしなかなか一般の報道ではその韓国における反日の動きの背景に何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がわからないという状況でございますが、そのことを今日は明らかに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最近の注目すべき動きといたしまして、7月10日に韓国語で反日種族主義という本が出されまして、これが3ヶ月足らずで13万部というベストセラーになっております。文藝春秋から年内に日本語で出ると伺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また6月5日に反日民族主義に反対する初めてのソウル街頭集会というものが韓国の4団体の主催で行われております。そして9月28日には新聞報道で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四世大学の劉教授が日本が慰安婦の強制連行した記録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お話しされて、その後学生との質疑応答のやり取りがあり、学生自治会や同窓会が罷免を要求するという事態がございました。そして検察が捜査に着手するというところにまで来ました。実は今日皆様に最初にお答えをしなきゃいけない大事なメッセージ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中で本日ご講演をいただく予定であったイ・ウヨン先生が体調不良によってシンポジウムに参加できなくなったという連絡が急遽入りました。キム弁護士は今そちらにお座りいただいておりますが、実は10月3日に大きなムン・ジェイン大統領に反対する集会が
50万から100万規模であったそうでございますが、そこに参加するよりも反日フレームワークを壊すために日本の良心的な方たちと連帯や交流を深めたいということで日本に来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後にお話を伺います。そこで急遽プログラムを変更いたしまして、まずこれからの大体の進行予定をお話したいと思いますが、まず最初に本日ご講演予定でありましたイ・ウヨン博士が強制徴用の神話と題する韓国での YouTube 講義をご覧いただきます。日本語の字幕が入ります。その日本語の字幕を活字に起こしたものが資料の1、皆さん資料の1と書いてある、ここにはその日本語字幕を起こしたものでございます。これを西岡先生の解説を交えながらご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そしてその後キム弁護士からお話をいただいて10分間休憩をいたします。その後西岡先生よりご講演をいただいて皆様の質疑応答をお受けすると、こういう順序で進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なお本シンポジウムは SNS を含む録音、写真、動画撮影は主催者以外は現金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ので、ご協力をいただけない場合は速やかに退場していただきますので、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をいたします。それではまず最初にイ・ウヨン博士の講義「強制徴用の神話」というものをご覧いただきます。資料の1をご参照ください。これは李承晩テレビっていう YouTube のテレビですね。안녕하십니까, 이우현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일제 말기 1939년 9월부터 1945년 8.15까지 약 6년 동안 전쟁 중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노동한 72만여 명의 조선인 근로자에 대한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보통 노무동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지적해두고 싶은 점은 한국인들이 상상하는 것과 다르게 조선인 노무자가 한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일본 제국이 전쟁을 위해서 동원했던 전체 인원수 중에서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6%밖에 안 됐습니다. 이 점을 전제하고 그런데 한국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이 조선인들이 일본 관원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서 다시 말해서 강제 동원되어서 노예노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헌병이 순사가 와서 일본으로 끌고 갔다. 그래서 일본 가서 죽도록 일만 하고 짐승처럼 채찍질을 당하고 학대당하고 매를 맞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5년이면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는 마지막으로 최종 협상이 완료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런데 일본 조총련계의 조선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선대학의 교원이었던 박경식 씨가 이러한 주장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주장을 가장 처음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제가 잔혹하게 조선인을 착취했다고 그렇게 선동함으로써 당시 진행되고 있던 한일 국교 정상화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되면 북한이 일본과 한국에게 포위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강제연행, 강제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박경식의 1965년에 발행한 책의 제목도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 주장은 2018년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학계의 통설로 남아 있습니다. 50년 이상 그 주장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한국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언론계, 문화계, 이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입니다.
강제 연행이라는 歴史歪 역사 曲だというふうに韓国 한국의 語で韓国人に向か 반일 ってから 만들어내는 데서 この 매우 通説 중요한 は 역할을 歴史歪曲 했습니다. だと 반대로 이러한 반일 종족주의적 정서와 감정은 한국의 역사 왜곡을 더욱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퍼뜨린 역할을 하였습니다. 연구자들은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으로 한데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강제징용입니다. 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본 기업에 대해서 한국인 근로자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또한 명백한 사실에 대한 역사 왜곡에 의해서 判 발생한 決も歴史 황당한 歪曲だ 판결입니다. と断定しているわけです 우선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가장 길게 잡아서 1945년 4월까지 약 8개월 동안 단기간 동안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그 뒤로는 미 공군이 대한해협을 장악하면서 더 이상 조선에 있는 근로자를 일본으로 수송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용이라는 형태로 일본에 간 조선인은 약 10만 명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징용이라는 것은 법률이 규정하는 강제적인 노무동원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1차, 2차 대전, 세계대전 과정에서는 모든 나라가 취했던 동원 방법이었습니다. 이 징용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징용 이전에 취해졌을까요? 첫 번째로는 39년 9월부터 시작된 모집이라고 하는 것이고 1942년 2월부터는 관알선이라고 하는 형태로 근로자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즉 모집과 관알선에는 법률적인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조선인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처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온 기업체, 노무과 사원들에게 조선인 중에서 일본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알선은 모집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중요한 차이라면 일본 기업이 조선인을 모집하는데 조선 총독부가 이전보다 모집 단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그 점이 중요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징용이 시작된 이전과 마찬가지로 많은 조선인들이 밀항 브로커에게 고액의 금액을 주고 작은 배에 목숨을 의지한 채 일본으로 自力の個別渡航があった 그래서 일본은 당시 청년 조선인들에게는 하나의 로망이었다. 일본은 로망이다. 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징용되기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조선인들 중 많은 수가 또한 도망갔습니다. 일본의 청년들이 대부분 아시다시피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노동력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특히 탄광과 같은 광산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동원된 72만여 명의 조선인 중에 약 64%가 주로 탄광 그리고 약간의 금속광산에 배치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간 조선인들은 대부분 농촌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땅 밑으로 들어가는 깊이 들어가는 광산 노동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선인들이 도망갔던 것입니다. 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직장을 찾았던 행동이었습니다. 전 시기, 그러니까 전쟁 중에 조선인 노무동원은 그런 점에서 볼 때 시기로 보나 인원으로 보나 징용 이후의 도주 등을 함께 감안하면 조선의 노무동원은 강제 연행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강제 연행이나 강제징용이라는 말조차 쓰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말, 이번 대법원 재판에서 등장했던 이 말은 무슨 근거로 나온 것인지 우리는 알아두어야 합니다.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부터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용 그 자체가 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1965년 박정식 이래 왜 지금까지 한국의 연구자, 정부, 그리고 언론기관이나 교육기관, 시민단체에서 모두 강제라는 말을 징용 앞에 붙여서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조작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단어 속에는 역사에 대한 교묘한 사실의 과장, 그리고 사실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심각한 개념적인 조작을 연구자가 하였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일본에 간 조선인들의 근로, 노동에 素敵に 대해서 金儲けで 우리 行った 한국인들은 自発的に 어떤 金儲けで 생각을 行ったっ 갖고 ていうのが本 있을까요? 質 역시 모든 사람들이 노예노동이었다, 강제노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도 또한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역사 왜곡이며 한국인들이 이렇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성신여대 조경학과에 서경덕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은 외정 때, 그러니까 식민지기 때 일본인들이 조선을 얼마나 잔혹하게 지배했는지 또 얼마나 악랄하게 수탈했는지 이것을 미국 등 전 세계에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군함도라는 것이 개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십시오. 바로 우측 상단에 있는 사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영화 군함도를 광고하기 위해서 서경덕 씨는 미국 뉴욕에서 가장 번화한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곳에 전광판으로 이와 같이 광고를 하였습니다. 서 씨는 이러한 광고를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2억 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진입니다. 부산에 2015년에 개관한 국립일제강제동원 国立の 역사관 強制動員博物館がある 이 역사관에 들어가면 바로 앞에서 높은 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잃은 조선인들을 추도하기 위해서 세운 탑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사진은 바로 그 추도탑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앞서 본 전광판의 타임스퀘어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비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모습이 그야말로 노예처럼 일했던 조선인들, 그들이 얼마나 심한 고초를 겪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붙인 사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보신 두 장의 사진은 바로 이 신문기사, 일본의 신문기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정확히 1926년 9월 9일 26 일본의戦争前の 아사히카와라고 日本 하는 人の写真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홋카이도 토목건설 현장에서 감금된 채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일본인 10명의 사진입니다. 요즘 한국으로 치면 염전노예,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갈비뼈가 드러나는 우측 두 번째 인물에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시 사업자는 검거되었고 기자가 그 노동자들을 촬영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에까지 가서 일본인들을 한국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우리가 일본인들에게 이렇게 당했다고 제3자에게 엉뚱한 선전을 한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우스운 일, 이 한국의 반일 종족주의를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것은 이렇게 왜곡된 역사가 その写真が教科書に 학생들에게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입되고 그로 인해서 반일 종족주의가 대를 이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9년 교육과정에 따라 2014년까지 8종의 교과서가 간행되었고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그 목적을 내걸고 2011년부터 한국사는 다시 고등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8종의 교과서 중에서 7종의 교과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학대받는 일본인들의 사진이 조선인 강제징용 또는 조선인 강제노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는 우스운 현실입니다.
2016년부터는 국가기관,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들까지도 나서서 역사 왜곡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위 강제징용 노동자상이라는 동상 설치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민노총, 한노총, 그리고 정신대 대책협의회 등이 주도하고 있는 일제하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2017년에 서울 용산역 앞에 세워진 노동자상입니다. 같은 해 인천 부평역 앞에도 설치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제주와 창원에도 세워졌고,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하려다가 외국 공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의해 경찰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8.15를 맞이하여 북한과 연대해서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노동자상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서울의 설치 장소는 일본 대사관 곁에 있는 소녀상의 바로 옆자리라고 합니다. 이 동상의 모델은 역시 지금까지 보아온 1926년 일본 아사히카와 신문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일본인인 것입니다. 결국은 일본인 동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학대받는 조선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전국, 시, 군에 이와 같은 동상 또 하나의 토템을 세워서 한국인들이 그것을 숭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진위원회의 계획이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로써 우리가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반일민족주의를 고취하는 것, 그 외에 무엇이 생기는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참으로 엉터리 같은 망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두 장의 사진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위원회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전쟁 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 위로금을 받으려면 증거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941년에 홋카이도에 있는 사크베츠 탄광에서 일했던 김성득 씨가 동료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 팔짱을 끼고 있는 조선인들, 또 첫 줄에서 가부좌를 틀거나 편히 걸터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대단한 여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저는 노예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1939년부터 45년까지 전쟁 중에 일본으로 간 광부들의 단체 사진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체로 지금 보시는 이 사진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조선인들은 대부분 당시에 료라고 하는 회사의 기숙사에서 무료로 생활하였고, 그 기숙사는 대체로 한 고향 사람들이 한 방을 쓰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진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진관에 가서 사진관でお金払って 촬영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1943년 7월 홋카이도 신호로나이 탄광에서 일했던 이형구 씨가 제출한 것입니다. 동그라미로 표시한 것이 이형구 씨이고 그 나머지 두 분은 그분의 동료들입니다. 이형구 씨는 당시에 18살이었고 따라서 사진관에서 학생복을 빌려 입었습니다. 동료들은 사진관에서 대여해준 탄광부의 복장을 하였습니다. 이형구 씨는 그 복장이 실제로 탄광에서 사용했던 복장과 동일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이 사진에서 보이는 두 분의 건장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고 다음 회에는 과연 강제노동, 노예노동이었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なおこの講義はですね、続編がありまして、これは皆さんにお配りしている資料1の後半には、強制労働、奴隷労働は捏造だということについて講義されたものが同じく2本
語の字幕を活字に起こしていますので、この続きは資料で後でお読みをいただければありがたいと思います。それでは、引き続きまして、キム弁護士のご講演を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が、皆様のお手元の配布資料に、これが今日のキム弁護士のレジュメでございます。冒頭に簡単な紹介がございますのでご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が、キム・ギス弁護士は現在慰安婦像と戦時労働者像設置に反対する会の共同代表をされておられます。1966年韓国のテグ市にお生まれになりまして、1989年高陵大学法学科卒、1997年司法試験合格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本日は3会場に駆けつけていただいて、大変ハードスケジュールでご講演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それでは盛大な拍手でお迎えしたいと思い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西岡先生に通訳をしていただきます。こんにちは. 저는 오늘 일본에 말하러 왔습니다. 한국에는 말할 자유가 지금 좀 제약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일본에 왜 가냐 그래서 나 일본에 가서 말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私は日本に今日話をしに行きました。実は韓国では今話すことが制限されています。韓国の友人たちに私は「お前なんで日本に行くのか?」と聞かれて話をしに行くと答えました。 지금 한국에서 지금 그 떼법이라고 그러냐? 떼법? 이거를 영어로는 맙크라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광장에 몰려든 군중들의 그 광장의 목소리가 바로 국민 주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폭민 정치, 폭민주의가 지금 행행하고 있습니다. 韓国では最近ですね、広場で叫ばれる声がすなわち国民の主権だと主張する暴民主義、暴力の暴に民主の民ですが暴民主義が横行しています。 네, 분명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런 떼법하고 폭민 정치에 시달리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제 강연의 목적입니다. 韓国は明確に自由民主主義国家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なぜ今暴民政治に苦しめられているのか、その理由を説明するのが私の今日の講演のテーマであります。 그래서 오늘 강연 제목이 집단 기억을 강요하는 징용 노무자 동상 그리고 전체주의 서곡입니다. それで私の今日の講演のタイトルは集団記憶を強要する徴用労働者銅像と全体主義への除局であります。 저는 여기서 제목에서 집단 기억이라는 것은 결국 그 강제 연행의 기억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結論から言いますならば、ここで私が言っている集団記憶というのは強制連行の記憶であります。 네,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의 과거 역사라는 과거 역사, 이것은 단순히 과거나 또 역사의 그 두 개의 조합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거 역사는 정치나 권력의 조합이 만들어낸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韓国における過去の歴史は単純な過去や歴史の組み合わせではなくて、政治や権力が作り出した記憶であ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のです。 과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기억을 만드는 풍토가 언제부턴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過去を政治的に解釈して記憶を作り上げる風土がいつ頃からか流行し始めました。 그 기억을 믿는 사람들은 그 기억을 만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추종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건 기억을 만든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비판 없이 자기들의 내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そしてその記憶を信じる人々はその記憶を作り上げた人々に無条件で追従し、記憶を作り上げた人々が語る言葉を批判意識なしに自分の内面に受け入れ始めました。 최근에는 자신들의 기억과 다른 기억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욕과 차별, 심지어는 폭행마저도 정당화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最近になって彼らは自分たちの記憶と違った記憶を持っている人々に対しては侮辱、差別、さらには暴行を加えることさえも正当化できると信じ始めました。 이런 차별과 폭행과 박해를 가한 가해자들이 오히려 정의를 실현한 사람으로 영웅시되는 반면에, 그리고 이런 다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도 정치나 법치가 더 이상 자신들의 보호막이 될 수 없고 보호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このような差別、暴行、迫害を加える加害者は正義を実現した人として英雄視される反面、作り上げられた記憶と別の記憶を持っている人々は政治や法律がこれ以上自分たちを守ってくれない、保護を期待できないという事実に直面しているのであります。 집단 기억과 다른 기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효연 박사님, 또 유석춘 교수 이런 분들입니다. 集団記憶と違う記憶を持っている人たち、例えばイ・ウヨン、先ほど映像で出てきた博士とか、四世大学のユ・ソクチュン教授などであります。 한국에서 이런 극단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 그리고 편향된 역사서술, 그리고 정치적 목적이 암묵적으로 담겨 있는 각종 과거사위원회 활동이 누적돼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韓国におけるこのような極端な現象は長い間小説や詩のような文学と変更した歴史叙述、そして政治的目的が込められている政府のさまざまな過去史委員会の活動によって累積されて表に出てきたものであります。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됐고 벌써 71년이 흘렀습니다마는 아직도 친일 청산이라는 문제가 국가의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大韓民国は1948年8月15日に建国されて、すでに71年という歳月が流れましたが、いまだに親日清算という問題が国家の現在と未来を縛っています。 소위 민주화를 표방한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한국에서는 정말 세워보기 힘들 정도의 과거사 관련 법률이 많이 제정이 됐고, 이에 따라서 각종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いわゆる民主化を標榜した金大中大統領が権力に就いた後、韓国では数えるのも難しいほど数多くの過去の歴史に関連する法律が作られ、その法律に伴ってさまざまな真相究明委員会が発足しました。 이런 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라서 막대한 보상과 유공자 예우까지 거머쥐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このような委員会の活動の結果により、莫大な保障と有効者優遇を得る人々が生まれました。 대부분의 진상규명위원회는 있었던 그대로의 과거사의 복원보다는 있어야 할 당위로서의 과거사 복원에 치중했습니다. 大部分の真相究明委員会は、あるがままの過去の歴史の復元よりは、あらねばならない当意としての過去史の復元に重点を置きました。 한국에서의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은 정치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미리 앞선
정치적 합의 과정을 통해서 국가 예산이 투입돼서 시행이 됐는데 대부분의 위원회 활동 기한과 목적이 법으로 미리 정해져 있었고 그리고 또 그 활동의 결과는 또 대부분이 금전적 보상으로 연결됐습니다. 韓国における過去の歴史的事実に対する真相究明は、政治的な合意の中で決まって国家の予算が投入されて行われましたが、その大部分の委員会は活動の期限と目的が法律で決められていて、その活動の結果、金銭的保障につながりました。 그래서 이 각종 진상규명위원회는 그 사전에 자신의 탄생과 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법률 제정에 이르게 된 정치적 합의 저는 정치적 합의에 주목하는데 이 정치적 합의에 부합하는 목표의 달성 즉 과거사 청산과 보상 청산이라는 그 숙제를 달성하고 보상도 해주는 이 목적을 이게 치중했다는 점에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したがって各種の真相究明委員会はその誕生と活動の根拠になる法律の制約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くて当然その法律を制定させた政治的合意に合うような目標の達成すなわち過去の清算そして保障を達成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이게 국가적인 과제물 같은 거라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할 당위로서의 과거사 복원으로 기결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ですからその結果としてあらねばならない当意としての過去史の復元になるということはある意味で当然の帰結という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네. 국가적 차원의 이런 진상 규명 활동은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과거의 기억, 아까 그 영상에서 보는 그 사진관에서 옷 빌려 입고 사진 찍었던 그분들의 개인의 기억 있죠? 그 기억과 다릅니다. 역사적 강제 연행이라는 기억과 그 사진관에 그 사진 찍은 사람의 기억이 다르잖아요. 그 다르더라도 그 잘못된 부분을 교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したがって国家的次元との真相究明活動は一般国民が持っている過去の記憶の中に歴史的事実と違うことがあってもつまり歴史的事実は先ほどの写真館で記念撮影を撮ったような強制連行でなかったという記憶でありますけれどもそれが一般的記憶は強制連行になっていると歴史的事実と異なることがあっても、真相究明活動ではその部分は修正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그래서 진상 규명의 활동은 또 금전적 보상과 보통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희생자로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는 범주, 법률에 희생자로 규정되어 있는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여기에 대한 판정을 위원회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판정에 그침으로써 위원회 활동이 과거의 기억과 상흔을 치유하라는 그런 그 법제적 목적에만 충실했습니다. ですから委員会の活動は通常金銭的な保障と直結したので犠牲者として法律に規定された範疇に属する人々が誰なのかという判定で終わってしまうと。したがって法制定の目的達成だけに忠実でした。 과거 청산은 과거의 부정이나 과거에 대한 복수가 돼서 안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過去の清算は過去の否定や過去に対する復讐にな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はあまりにも当然のことです。 어떤 국가에 있어서 과거 청산이 어떤 국가에 있어서든 과거사 청산이라는 게 미래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당위로서의 과거사 재해석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당위가 과거에 존재했던 사실 그대로의 복원을 위한 노력의 차원을 넘어서 오로지 당위만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どんな国家にとっても過去の生産、すなわち現在と未来のために、当位としての確保史の再解釈の必要性はあるということは別に論じるとしても、ただしその当位は過去の存在した事実のあるがままの復元のための努力の次元を超えて、当位だけのために盲目的に歴史的事実を歪曲したり誇張してはならないのです。 이제 오늘의 주제인 징용공 문제입니다. さて、今日の主題であります、いわゆる徴用工問題です。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전원 합의체 판결로 2005년도부터 13년간 계속된 징용공 위자료 청구 소송을 종결하고 1억 원씩 징용공 5명에 대해서 1억 원씩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韓国の大法院最高裁判所は2018年10月30日、全員合議体大法廷で、いわゆる徴用工に対する賠償判決を確定して、2005年から13年間続いてきた、いわゆる徴用工慰謝料請求訴訟を終結させ、原告1人当たり1億ウォンを支払いと命じました。 이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1965년도